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거는 아프가니스탄인데요. 사실 아프가니스탄이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곳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요. 그 세계적으로도 왕따를 받는다는 느낌도 있지만 학문적으로도 좀 왕따를 받습니다. 중동하는 사람들은 아프간을 안 해요. 이게 중동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중동이 아니면 중앙아시아에서 해야 되는데 중앙아시아도 이건 중앙아시아가 아니래요. 그러면 인도, 파키스탄 하시는 분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인도, 파키스탄은 우리 거기까지 할 정신 없대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아무도 잘 안 합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중간에 들어서서 사방으로 다 통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통팔달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강의 제목이 강대국들의 무덤이라고 나갔는데 그냥 제가 바꿀까 하다가 그냥 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강대국들의 무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강대국들의 무덤이라는 말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쓰인 말이에요. 2000년대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들어가기 직전에 미국 잡지들에서 처음으로 강대국들의 무덤이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또 미국민들을 행정관리들에게 아프간 사람들이 우리 아프간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다 하면서 할 때 강대국들의 무덤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사실은 강대국들의 무덤이라기보다는 문명의 창조지라고 보는 것도 좋고요. 문명의 요람 그것도 좋고, 그리고 그전에는 1965년에 아놀드 플래처라는 미국의 역사 저술가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제목을 정복의 고속도로라고 썼습니다. 딱 이해가시죠? 정복의 고속도로라는 것은 이 정복자들이 항상 아프가니스탄을 정복을 했고 정복할 때 거쳐가는 아주 큰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페르시아부터,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가 여기를 점령했었고,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패하냐면 알렉산더한테 패해서 알렉산더가 이 땅을 뺐고, 알렉산더가 여기서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알렉산더에 이은 그리스 사람들이 이것을 200~300년을 계속 왕국으로 자기네들이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여기를 점령 못했다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고요. 징기스칸도 정복 못했다고 했는데 징기스칸 정복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징기스칸 후예들이라고는 바브르의 무갈 제국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200~300년은 계속 이어져서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도 망했지 않느냐. 영국은 여기를 땅을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이 필요했던 것은 영국은 인도를 점령하고 있었고 그 위에는 러시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각축전을 벌일 때 중요한 곳이 아프가니스탄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이 러시아 편을 들지 않도록 영국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정복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전쟁은 3번을 했고 결국에는 뭐 영국군이 물러갔다고는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을 영국이 계속 요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 무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진짜 무덤은 이제 소련이 된 거죠, 사실은. 소련이 어떤 면에서는 첫 무덤입니다. 소련이 첫 무덤이고 소련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미국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을 이 엉망진창 이 진흙탕에다가 집어넣었고 그걸 또 미국이 잊어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서 엉망진창을 하고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철수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프가니스탄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무덤이다라는 말을 처음 했어요. 자기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나오는 게 그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나오더라도 그렇게 뭐 창피한 건 아니라고 자기 합리화죠, 사실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말인데 바이든도 그 말을 써요. Graves of Empires라고. 그래서 Graveyard of Empires라고 쓰는데 그거는 좀 우리 교정이 필요해서 근데 제목을 그래서 안 바꿨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오늘 천천히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먹물들의 특징이 어려운 말을 많이 써서요. 그냥 이거는 자료로만 생각하시고 저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먹물들이 특징이죠. 예. 강각들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자, 과연 이제 강대국의 무덤이냐 아니면은 정복의 고속도로냐,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을 묻었고 소련을 묻었고 그다음에 미국이니까 언제 할지 결정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고, 강대국의 무덤이라고를 할 때 페르시아부터 쭉 내려오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을 한번 한국 사람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이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잖아요. 예, 중동이라고 부르는 데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데가 사실은 중동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거든요. 중동하면은 중간 동쪽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봤을 때 중간 동쪽입니다. 우리인 입장에서는 동쪽 아닙니다. 우리는 서쪽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서쪽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면 서쪽에서 서아시아라고 하든가 아니면 서남아시아로 하는 게 우리한테 맞아요. 그런데 중동은 누가 보는 입장이면 유럽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자신들하고 가까운 곳은 근동이라고 그랬고요. 먼 곳은 극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극동아시아. 그리고 중간 어디가 그러면 중동이겠죠. 예. 사실은 이 중동이란 말을 쓴 거는 누가 정확하게 제일 먼저 썼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싸움이 있어요. 아마도 태평 천국의 난을 진압했던 영국의 골든 장군이 먼저 썼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1800년대 후반에. 그런데 문헌적으로 미들 이스트라는 말을 딱 쓴 사람은 미국의 해군 전략가인 마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1900년대 초반에 써요, 이 말을. 그러면서 이 중동이 어디냐면 이란 쪽을 얘기합니다. 그 이란 쪽이고 이 페르시아만 쪽을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동이라는 말을 문헌적으로는 처음인데, 그런데 그 말보다 더 먼저 찰스 고든 장군이 먼저 썼을 것이다라는 추측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썼던 간에 아무튼 이 말은 우리에게 잘 안 맞는 말이고요. 지리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들에 보면은 중동학과가 있고 근동학과가 있습니다. 차이점은요, 근동학과는 성서 고고학과 관계된 거를 공부하는 데예요. 고대 유대인들이라든지 유적들 있잖아요. 그래서 근동. 근동이라면은 보통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금 터키,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쪽을 얘기해요. 근동을. 중동이나 미국에서 중동학과라고 되어 있는 데는 예외 없이 이슬람과 관계된 지역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이걸 여길 거라고 생각하는 이 중동.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중근동학과가 있어요. 그냥 둘이 합쳐서 중근동학과. 대학마다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중동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씁니다. 중동학회가 있지만 중동학회 이름 바꿀 생각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서울대가 굉장히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서울대는 서아시아 문명학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중동이라면 더 알을 텐데 서아시아 문명학부 하면 서아시아면 인도를 하나? 뭐 파키스탄을 하나? 여기까지 가는데 중동까지 연결을 잘 못 시켜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동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중동이라는 말이 지리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은 월드컵 축구 예선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월드컵 축구 예선할 때 우리는 아프리카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집트하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집트는 중동 국가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집트는 아프리카 예선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쪽에 있는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만 빼고 우리는 다 한 조에 붙어서 싸워요. 뭐 레바논, 뭐 이라크 다 같은 조죠. 중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시아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쪽에서 안 해요. 이스라엘에서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뜁니다. 이스라엘은 이들 국가들과 적성 국가들인데 홈앤 어웨이 게임 하다가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이스라엘하고 터키는 유럽에 가서 합니다. 터키는 우리는 유럽이다 생각하고, 터키는 유럽에 생각해서 우리한테도 튀르키예라고 요즘은 해야 됩니다. 튀르키예는 유럽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도 외교부에서는 튀르키예를 유럽 부서에서 다뤄요. 근데 일본과 중국은 중동에서 다루는데
예, 우리가 참 착하죠. 하다는 대로 해줍니다. 우리는. 예, 근데 이제 유럽부에 있는 외교관들은 튀르키예가 없으면 다른 일 할 게 없으니까 갖고 있는데 여기서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하려면 다 이쪽 나라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아중동국의 중동과들이 그 다 도와주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동이라고 말하는 거를 어떻게 딱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이 지정학적인 용어고요. 이 지정학적인 용어는 무슨 말이냐면 강대국이 자기의 이권에 따라서 이 지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중동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생각했을 때 그럼 무슨 말을 써야 되는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슬람사를 저같이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슬람사의 그 가장 훌륭한 학자로 꼽는 사람이 마샬 G.S. 호지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시카고 대학 교수였고요. 뭐들라고 추운 날 조깅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심장마비로 안타깝게 죽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독실한 퀘이커 신자인데 그리고 또 징집을 거부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요.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중동이란 말 버리자. 그게 누구의 중동이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유럽 중심적인 말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나일강에서 이쪽에 보시면 우리한테는 잘 익숙하지 않은 강인데 아랄해라는 곳에서 이렇게 강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아무다레야강, 위에는 시르다리아강. 근데 아무다레야강 남쪽에 있는 강이 고대 오랫동안 서양에서는 옥수수강이라고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나일에서 옥수수까지 나일 옥수수 지역이라고 부르자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거의 문화적으로 이슬람 문화가 퍼져 있고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저만 소개하고 있고 아무도 쓰지 않고 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동이라는 말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 말로 바꾸고 싶어도 현재는 바꾸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아프가니스탄은 그래서 뭐 중동이냐 아니냐 뭐 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미국이 행정부에서 그 확대 중동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영어로 하면 Greater Middle East 또는 뭐 Broader Middle East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동을 자기네 생각하는 중동인데 이 아프가니스탄 뭐 파키스탄 이런 데도 중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확대하면 되잖아요. 확대 중동이라는 걸 해가지고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중동이라고 보기도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중앙아시아도 다 확대 중동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문화니까요. 아프가니스탄 나라는 굉장히 험한 나라입니다. 마치 제가 가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가본 적 없습니다. 가본 적 없어요. 가고 싶어요. 근데 아마 제 일생에 못 갈 나라가 이라크하고 이 나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라크는 살아생전에는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안 보내줘서. 그 이게 중동 이들 국가 중 이 모든 뭐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쪽은 거의 예외 없이 딱 네 나라만 빼놓고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식민 지배니까 프랑스의 지배를 받거나 영국의 지배를 받거나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거나 대다수가 영국, 프랑스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식민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가 딱 네 나라가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튀르키예는 다 뺏기고 지금 튀르키예만 남은 거예요. 영국, 프랑스 예를 들어서 다 뺏기고 요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직접 지배받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직접 지배를 안 받은 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거의 90%가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한 10% 좀 더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통일한 게 1932년이에요. 영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을 돈을 줬었어요. 보호를 했고. 그렇지만 직접 지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1932년이고요. 근데 이란이 지배 안 받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다수 뭐냐면 역시 이란은 강국이야. 아니에요. 강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국과 러시아가 싸우다가 요건 놔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국과 러시아가 1907년에 러시아는 이란의 북쪽, 영국은 이란의 남쪽을 소유권을 서로 인정을 하고 나중에 가르려고 그랬어요. 한반도처럼 갈라버리려고 그러다가 러시아가 1917년에 혁명이 나는 바람에 그냥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힘이 세서
직접 지배를 받은 게 안 받은 게 아니라 강대국들의 논리에서 자기네들이 군대를 진주하지 않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이쪽을 일종의 중간 지역으로 놓기 위해서 안 한 거고요. 그 대신 두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정리하죠. 예를 들면은 이란 혁명이 났을 때 쫓겨난 왕의 아버지가 팔라비, 이란의 마지막 왕조의 첫 번째 왕이거든요. 팔라비 제도. 팔라비 왕조에 1925년에 왕이 되는데, 왕이 된 다음에 영국과 러시아 말을 잘 안 들었어요. 41년에 독일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 봐라 하면서 영국과 러시아가 군대를 진주해가지고 왕 자리에서 끌어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보내버리고 유배버리고 그 아들을 세운 게 그 79년에 쫓겨난 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왜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탈레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너무 아름다워서 야 잘했다 하고 이제 좀 쉬자 하고 딱 보는데 땅이 좀 남았어요. 깜빡 잊어먹었네. 그래가지고 그 땅을 맞춰봅니다. 오씨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에이 몰라 하고 집어 던졌답니다. 그게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렇게 험해요. 자, 그 국토를 보시면요. 국토의 50%가 해발 2,000m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정중간적으로 힌두쿠시 산맥, 보통은 우리가 힌두쿠시라고 그러지만 현재 페르시아는 바바쿠라고 그러는데요. 아버지 산이라고. 여기는 높이가 5,000에서 7,000m의 높이가 이 국토의 중간을 그냥 가로질러요. 그리고 이 계곡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어떠한 나라도 이거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가 없을 뿐더러 아프가니스탄 자체가 하나의 통일 국가로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살고요. 그리고 다 고립돼서 살아서 연마에 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 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하나의 국가로 되기 힘들고 지금도 탈레반이 점령해서 산대지만 북쪽은 아직 다 점령 못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아프가니스탄 같이 이런 나라는 근대 국가가 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탈레반에 반대하면서 끝까지 싸우고 있는 판주시리에서 싸우고 있는 반군의 지도자가 하는 얘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스위스처럼 연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연방을 가고 인정을 해가지고 연방 국가로 가야 되는데 권력을 가진 애들이 절대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탈레반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는 완전하게 내륙 국가입니다. 가장 가까운 바다가요 400km가 넘게 가야 돼요. 예. 아라비아 반도 내륙 국가. 여기는 해군이 있을 수가 없는 나라죠. 예. 딱 6나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6나라에 둘러싸여 있는데 위쪽으로는 중국. 저기 위에 그러니까 이게 나뭇잎처럼 돼 있어요. 나뭇잎 보시면 나뭇잎에 그 줄기가 요거이죠. 예. 여기가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줄기고 이게 딱 나뭇잎처럼 생겼어요. 나뭇잎 생겼는데 옆에 붙어 있는 나라들이 자 이쪽부터 보시면 가장 긴 국경선은 파키스탄하고 있습니다. 예, 파키스탄. 근데 이제 국경선을 말씀드렸는데 이 국경선은 인정하지 않아요. 파키스탄은 이걸 국경선 인정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절대 이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국이 그은 거거든요. 예, 영국이 그은 거고 왜 인정하지 않냐면 파키스탄의 주류가 되는 국민의 40%를 차지하는 파슈툰족이 있는데 파슈툰족이 사는 곳을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슈툰족은 파키스탄에 더 많이 살아요. 탈레반의 주축 세력은 파슈툰입니다. 그러니까 파슈툰이 파키스탄이면 한 4천만 명 살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은 한 2천만 정도 되고요. 1,600만 정도 되니까 더 많죠. 근데 거기를 딱 나눠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딱 나눠서 갑자기 어느 날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이산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정 못하죠, 절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란이 바로 옆에 있고 그 옆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그다음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중국하고는 아주 얇게 가장 짧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경을 저렇게 나뭇잎처럼 했느냐, 뭔 이유가 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국과 러시아가 둘이 딱 붙으면 싸움이 되니까. 둘이 맞부딪지 않게 하려고. 우리로 치면 비무장대.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직접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철책을 쳐놓고 휴전선에서 2km 해서 그 철책이 쳐놓고 거기를 비무장지대로 하지 않습니까? 비무장이니까 중화기를 들고 가지는 않아요. 자기 소총만 갖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대신 이제 뭔 일이 날지는 잘 모르죠. 사실은 그때 이제 그래서 목도 따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거고, 예. 그게 이제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땅을 이렇게 중국이 이어지는 땅은 인도, 영국과 러시아가 둘이 서로 부딪히면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그 땅을 파놓은 거지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지형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나라죠, 사실은요. 굉장히 복잡한 나라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요거를 준비를 한 게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게 372년에 고구려가 불교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은 중국의 이렇게 고구려나 백제나 다 중국과 연맹 연합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자기의 그러니까 동맹 국가에서 불교를 선물을 한 거예요. 한번 이거 보소, 줬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고구려도 오케이 하고 받아들인 거고, 백제도 받아들였어요. 근데 고구려는 왜 얘기가 없냐? 고구려는요,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예, 그냥 그 무코자라 하는 사람이에요. 무코자라니까 이게 그게 사람 이름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누군지 몰라요. 371년 왔는데, 그런데 백제는 384년 왔는데 마라난타라는 승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중국의 동맹국인 동진에서. 이게 마라난타 이름을 해석하려면 이게 산스크리트로 말라난다거든요. 말라난다를 찾아보면은 이 사람이 나오는 쪽이 딱 짚히는 게 지금 아프가니스탄 쪽입니다. 예. 그런데 근데 말라난다는 이 사람은 인도 사람 아니냐? 근데 그 당시 인도 쪽이 그 아프가니스탄 쪽을 지배하던 사람들이 지배를 받거든요. 이쪽이 지금 나온 쪽이, 이 사람이 오는 쪽이.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말라난타가 관계되어 있는 불교는 대승불교거든요. 예, 이게 대승불교의 시작 지점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이 이쪽이. 그러니까 소승불교보다 더 늦게, 그러니까 소승불교란 말은 틀린 거 상자불교. 우리 소승이란 말은 대승에서 비아냥거리는 거 걸려서 부르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소승이라는 게 뗏목이 작은 거다. 그 뗏목을 작은 거를 그래서 지 혼자 건너간다 해서 소승이라는 거고, 우리는 다 실은다 해서 대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큰 뗏목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상자불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상자불교가 맞는데, 상자불교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한 게 기원전 1세기부터 발전한 게 대승불교인데, 이 지역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라난다 고향은 이쪽일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런 근거 없이 간다라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간다라에서 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간다라, 그러면 지금의 페샤와르, 지금 그 파슈툰족의 가장 중요한 도시, 그런데 파키스탄에 있는 도시, 거기가 보통 간다라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왔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이쪽 지역에서 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어디 쪽에선가 왔을 거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말이에요. 예,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파키스탄 이런 데서는 이제 한국 불교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자기 나라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약간 굉장히 좀 잘못된 말이죠,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요. 그리고 이 축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축권에서 왔다고 그래요. 마라난타 이분이. 근데 축권을 그동안 어떻게 해석했냐면, 한국 학자들이 천축과 건타라를 원래 합쳐서 부르는 말이 앞쪽에서 뺀 게 천축석원에서 축건, 천하고 서를 빼고 축건이라고 부른 건데 이거를 천축 건타라, 천축하면 인도잖아요. 인도 간다라에서 왔다라고 우리 학자들이 해석을 그렇게 해와가지고 간다라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고 밝힌 분이 서울대학교 불교학자 교수님께서 이건 아니다. 이게 건축석원은 간다라의 줄임말이 아니고 축건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이건 간다라고 관계가 없다. 아무튼 이쪽 지역에서 온 거는 맞는데,
어딘지는 딱 지금처럼 찝어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였고요. 또 저희 최근에는 이분이 초타라호르라는 곳에서 왔다고 뭐 페르시아 저기 파키스탄에서 그러는데 그것도 아무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쪽 지역에서 나온 동전이거든요. 그리스어로 쓰였고요. 붓도라고 써 있습니다. 붓다, 부처. 예, 동전에서 예, 이쪽 지역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쿠샨 왕조라고 그래가지고 350년까지 예, 존속했던 이 지역의 이 지역이 이 쿠샨 왕조 최대 외경인데 이쪽에서 이런 동전이 있고 불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우리 한국 불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책이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 책인데 재밌어요. 저희 때는 이제 미린다 팡아라고 그랬는데 요즘 밀린다 왕문교. 알렉산더가 이쪽을 지배한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이 계속 왕이 되거든요. 그 중에 왕 중에 하나가 메난드로스 왕이에요. 메난드로스 왕이 불교 승려인 나가세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록을 이게 써놓은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요. 얼마 비싸지 않으니까 사서 보셔도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불교 신자 아니어도 재밌습니다. 불교가 뭔지를 설명을 해요. 왕이 뭐 질문하면은 나가세나가 다 답을 해줘요. 왕이 이러는 거죠. 불교가 최고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재밌는데 이 책이 이쪽 지역에서 나옵니다. 이 메난드로스 왕이 이쪽 아프가니스탄 쪽에 그 지배하던 왕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 해초 스님께서 가신 곳이에요. 해초 스님이 18살 때인 721년부터 3년간 그 부처님의 성지를 찾아서 구도영을 가는데 지금 같으면 바로 비행기 타고 가겠지만 옛날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라에서 출발해서 중국을 거쳐서 남아시아를 거쳐서 아프가니스탄을 간 기록이 나와요. 예. 그리고 페르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라비아를 얘기하는데 아라비아를 직접 갔다 왔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한 건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아라비아도 얘기하고 다시 이제 비단길을 통해서 북중국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통로에 보시면 이 아프가니스탄을 갔다 오시고 그리고 바미안 석부를 가시죠 이분이. 바미안 석불이니까 예,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동굴을 파서 부처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스님이 그걸 보시고 와요. 이 바미안을 갔다 오십니다 이분이. 근데 이제 이게 탈레반이 이게 우상숭배라고 그래가지고 폭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 다시 뭐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있다가 완전 저기 보시면 비어서 폭파가 돼버렸죠. 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완전히 폭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폭발한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유네스코나 이런 데서는 이게 세계 유산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살리려고 그러는데 탈레반 쪽에서는 자기네들은 지금 굶어 죽는 아이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돈 있으면 우리를 줘야 되는데 그 불쌍이 뭐냐? 그래가지고 폭파해 버립니다. 이까짓 게 불쌍이 뭐냐고. 예. 그런 나름대로 논리는 있어요. 사람이 먼저 중요하지 이 불쌍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우상숭배라는 것도 뭐 좋은 명분이긴 하지만 탈레반의 지도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요. 아프간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어원을 찾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아바간, 먼 곳에 있는 사람들 뭐 여러 뜻으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바간이 뭔 말인지는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예.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스탄은 알죠. 스탄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예, 스탄은 땅이기 때문에 이건 페르시아어거든요. 스탄은 페르시아로 땅입니다. 그래서 아프간 사람들이 사는 땅 아프가니스탄, 예. 투르크 사람들이 사는 땅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벡 사는 사람들이 땅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스탄이 붙으면 땅이라는 뜻이고 이게 페르시아에서 나왔는데 터키 사람들도 이 말을 갖다 쓰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그 민족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스탄이 봐라 우리 땅이다 땅. 스탄 스 빼면 땅. 우리 말을 같은 거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아프간 땅, 예, 땅, 스탄이나 땅이나.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했고, 그래서 전부 다 이쪽까지 갔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뭐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스탄. 그래서 프랑스 크기인데 우리보다는 한 3배 정도가 더 큰 땅이고요. 말 그대로 험난한 지형이고요. 대단히 험난한 지형이고 완전 내륙 국가고. 이 보시면 국경을 맞댄 나라들이 뭐 2,430km예요. 예, 어마어마하죠. 예.
지키기도 어려워요. 예. 뭐 2,430m 그리고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이 921km인데 사실 세계가 이란한테 상을 줘야 되는 게 이 이란이 이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이 안 넘어와요. 마약이 이 마약 세계 최대 마약 상지입니다. 그냥 기르기 싫어도 양귀비가 저절로 나와요. 예, 양귀비는 물이 필요 없잖아요. 예, 양귀비는 물이 필요 없으니까 물이 모자란 지역에서는 최고의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그걸 막고 있습니다. 921km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럽으로 가는데 이란이 그걸 포기하면은 마약이 전부 다 유럽으로 가죠. 그리고 이란 쪽으로도 들어가겠죠.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란이 항상 그 얘기하죠. 니네들 자꾸만 우리 안 도와주냐? 국경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이란 잘한다 그러지 뭘 돈을 안 줘요. 국경하려면 얼마나 힘든 게 사람도 많이 죽고요. 군인들도. 인구는 3,800명인데요. 3,800만 명인데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인구 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정상적인 행정부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행정부가 없는 나라들은 인구 조사는 불가능하고요. 인구 조사를 하면 나라가 망하는 나라들은 인구 조사를 안 하죠.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레바논. 레바논이요. 레바논은 나라를 만들 때 프랑스한테 말을 가장 잘 들었던 마론파 크리스찬들이 프랑스한테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마론파가 사는 땅만 나라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 바깥으로 산에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산 밖으로 나와서 도시하고 합쳐서 하려니까 거기에는 크리스찬들만 사는 게 아니라 무슬림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프랑스가 1932년에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뭐 거짓말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아무튼 마론파가 인구가 더 많은 걸로 나와서 마론파가 더 권력을 많이 갖고 무슬림들이 적게 가는 것으로 나라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나라에서 인구 조사하면 큰일 납니다. 예, 지금은 마론파가 훨씬 적거든요. 예, 우리가 딱 봐도 옛날보다 마론파가 훨씬 적다는 거 알기 때문에 레바논은 1932년 인구 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예요. 예, 그 인구 때문에 싸워가지고 15년 동안 내전을 했으니까요. 예, 인구 우리가 더 많은데 다시 조사하고 우리 권력 나눠 갖지 않은데 권력 가진 애들은 절대 안 놓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도 3,800만 명이라는데 이게 추산치고요. 정확하진 않고요. 근데 파슈툰족이 42%고 그러니까 크게 내부족이 제일 커요. 파슈툰 사람들 그다음에 타직 하면 어디 타지키스탄. 예. 하자라는 굉장히 이 사람들은 딱 보면은 그냥 한국 사람이 그냥 안고 싶어요. 이거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몽고 계통 사람들입니다. 징기스칸 들어갔었을 때 혼혈로 봐요. 그러니까 하자라라는 말은 여러 의견이 있는데 지금 보통 천이라고 보거든요. 예, 페르시아어로 하자라 하면 천이거든요. 그래서 몽고 군중의 1,000명으로 구성된 단위의 군대가 주둔했었을 때 거기서 나온 애들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그리고 우즈벡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그룹보다도 이 네 그룹이 가장 중요한 그룹인데 파슈툰, 타직 그리고 하자라, 우즈벡. 그런데 이 퍼센트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타직은 우리 27% 아니라 우리도 40%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정확한 조사를 하기 전에는 어렵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쓰는 말이 다 달라요. 파슈툰은 페르시아어를 씁니다. 근데 페르시아어인데 이란하고 통하지 않는 페르시아어. 그러니까 페르시아어 계통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걸지는 몰라요. 우리 한국말하고 몽골말하고 분명히 옛날에 같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같은데 서로 떨어져 살고 하다 보니까 한국말과 몽골말이 달라지고 한국말과 퉁구스어가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여진족도 같은 우리하고 훨씬 더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우리 야만인이라고 취급했던 애들이 사실은 잃어버린 형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근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오랫동안 떨어져 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어도 분명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지금의 이란에서 쓰는 페르시아어를 쓰는 애들하고 파슈툰 애들이 쓰는 페르시아어가 분명히 같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갈라지니까 서로 안 통하나요. 예. 그래서 페르시아어 계통이지만 안 통하는 말이고 파슈툰요. 파슈툰이 쓰는 말이 파슈토라고 그럽니다. 얘네들이 기억하셔야 될 이유가 얘네들이 탈레반의 주축입니다. 탈레반의 주축이고요.
타지키스탄 애들이 쓰는 말인데, 그런데 이해가 안 가시죠? 야, 타지키스탄이 있는데 왜 타직 애들이 여기 있냐? 그렇죠? 야, 왜 우즈베키스탄이 있는데 왜 우즈벡 애들이 여기 있냐? 야, 니네 합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안 해. 쟤들은 너무 거칠어. 우즈벡 애들은 안 해. 쟤네들랑 안 놀아. 이래서 합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타직 사람들이나 우즈벡 사람들은 자기하고 바로 국경 너머에 있는 그 우즈벡이나 타직으로 가서 아니면 자기가 합쳐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독립적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타직 애들이 쓴 말이 페르시아어입니다. 타직이라는 말에서 나온 게 중국 문헌에서 나온 대식이에요. 대식. 그거 설명하면 기니까요. 아랍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아랍의 뜻에서 나온 건 아니고 타직에서 나온 말인데 이 타직 대식이 같은 말입니다. 대식이. 이 사람들 20%,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어를 써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언어는 타직어라고 그러는데 타직 사람들이 타직 말을 하면 이란 사람들이 알아듣느냐? 100% 알아듣습니다. 100% 알아들어요. 예. 근데 이란은 그러니까 이란 언어는 더 부드러워요. 타직은 좀 더 딱딱하고. 그래서 페르시아 이 사람들은 이란 사람들은 자기가 문화가 훌륭하고 타직은 좀 촌스럽다고 사실은 이 이란 사람들이 쓰는 페르시아를 지켜온 가장 원류가 이 타직 사람들입니다. 예. 타직. 그리고 이란은 시아파인데 여기는 순니파예요. 그리고 하자라는 다리어를 씁니다. 하자라는 다리어를 쓰고요. 하자라는 그러니까 몽골 사람, 생긴 건 딱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예. 그냥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예. 제가 이란에서 하자라 사람들을 좀 만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란에서 하자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어려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아프간 사람들이 한 500만 명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란의 가장 바닥 일을 해요. 예. 근데 하자라 사람들도 시장에서 물건 날르고 그런 일을 하는데 담배 피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은 막 가슴 되게 짠해요. 그냥 우리 시골의 농촌에 있는 그 촌부들을 보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막 동질감이 막 생겨요. 동질감이. 예. 똑같이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전공 기자로 가신 분들이 그쪽에서 자기를 껴안는다고요. 예. 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카자흐스탄 제가 두바이 공항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저를 보고 누가 환하게 웃으면서 막 뛰어오더니 저한테 카자흐 사람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냥 얘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똑같이 생기니까 카자흐이라고 좋아하는데 내가 카자흐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예, 동질감 그런 게 있는데 예, 우즈벡 애들은 우즈베키스탄어를 써요. 그러니까 튀르크어, 터키어. 그런데 터키 지금 튀르키예가 쓰는 말이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튀르키예 사람이나 몽골 사람이나 같은 말을 썼을지는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게 우랄 알타이 산맥 어디선가에서 분화가 됐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네이처지에서 아니다 거기가 아니라 중국 만주 지역에서 갈라졌다. 예. 그래서 갈라져서 한국말 일본말 이쪽으로 내려와서 갈라지고 그다음에 몽골 쪽 이쪽으로 갈라졌다.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계통의 언어는 맞습니다. 근데 이 튀르키예 사람들은 우리는 내려와가지고 진득하니 앉아서 한반도에서 눌러 앉았는데 엉덩이 뜨뜻하게 이 튀르키예 애들은 겁나 돌아다녀요. 예, 막 사방들을 쑤시고 다녀가지고 몽골 쪽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그게 마지막 서쪽으로 간 애들이 지금 터키입니다. 튀르키예.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어디서 사냐면은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 위구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튀르키예입니다. 그 옆에 있는 카자흐스탄 튀르키예고 밑에 있는 키르기즈스탄 튀르키예고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고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터키 이렇게 나라로 치면 6개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위구르까지 하면 7 사람들이 같은 말을 써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제 터키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알파고라고 그 친구. 야, 너 알아듣냐? 너 터키에서 출발하면 가면 알아듣냐? 걔는 저보다 한 20살인 게 아들뻘인데 선배님 그러거든요. 선배님 알아들어요. 그런데 갈면 갈수록 시간이 좀 필요하대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갔을 때 가장 알아듣기 힘든 말이 카자흐스탄이나 위구르어인데 그래도 20-30%는 알아들고 물건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러면 학교는 다닐 수 있냐? 그건 1년은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서로 달라진 말들이 있으니까 단어들이. 예. 그래서 이 우즈벡 사람들이 여기 사는데 자 그러면 여기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순니파가 85% 되고 시아파가 15%인데 시아파들은 누가 대표적이냐면 하자라입니다. 예, 하자라 사람들이 대표적이고 엄청 지금 죽어 나가고 있어요. 하자라 사람들을 죽이려고. 예, 그래서 가장 박해받는 사람들이고요. 언어는 이 다리어가 50%를 써요. 다리어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어라고 부를 필요도 없이 이건 페르시아어인데요. 아프간 사람들이 페르시아라고 그러면 이란에서 쓰는 페르시아하고 같아서 자기가 아르라고 하는 게 싫으니까 딱 이름을 바꿔버려. 다리. 궁중어입니다. 궁중 페르시아어를 다리라고 그러거든요. 예. 궁중에서 썼던 말이다 해서 다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50% 쓰고요. 이 파슈툰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35% 정도 쓰고 그리고 이제 트리커 등이 있는데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힘은 누가 제일 세냐면 군사력은 파슈툰 애들이에요. 싸움은 제일 잘해요. 그런데 싸움은 잘하는데 문화가 없고 나라를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이쪽에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이슬람이 들어온 이후 잠시 아랍어가 대체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8세기부터는 페르시아어가 계속 쓰거든요. 이슬람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이 아랍 문화라고 하는데 아랍은요 9세기면 끝나요. 9세기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슬람 세계를 딱 1400년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아랍 애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져왔고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풍부하게 문화적으로 만들고 이슬람 문화를 만든 애들은 페르시아 애들이고요. 그 페르시아 문화에 험박 빠져가지고 그거를 땅을 넓히면서 퍼뜨린 사람이 튀르키예요. 그래서 아랍인의 이슬람, 아랍인의 종교, 페르시아의 문화, 터키의 칼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터키 애들이 힘이 세니까 땅을 넓혔는데 이게 방송인데 무식하니까 문화가 없으니까 문화를 만들려면 앉아서 진득하니 앉아야지 되죠. 싸돌아다녀서 어떻게 문화가 됩니까? 예. 그래서 정복을 한 다음에 다스리려니까 뭘 씁니까? 페르시아를 씁니다. 그래서 투르크 애들이 페르시아 문화의 열렬한 후원자들입니다. 무갈 제국이요. 영국이 지배한 인도를 다스리고 있었던 무갈 제국. 그거 누가 만든지 아세요? 그 말 쓰는 사람들은 투르키어를 썼어요. 투르키어를 썼는데 무갈 제국의 공용어는 페르시아어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문화가 가장 훌륭한 문화고 이런 말 하면 아랍어 강의신 분이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요? 아랍어가 훌륭한다고요? 그러면 얘기해 보시죠. 세계 최초의 아랍어 문법책을 쓴 사람이 아랍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예언자 무함마드의 기록을 다 했던 사람들이 모국어가 6명 중에 5명이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이슬람 최고의 의학자라고 하는 이븐 시나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모국어 페르시아입니다. 이슬람 최고의 신비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알가잘리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모국어 페르시아예요. 이슬람 최고의 역사가라고 우리가 지금도 칭찬에 맞이하는 아따바리 이 사람도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말 다 했죠. 끝. 예언자 말고 누가 더 있어? 없어요. 예. 페르시아 문화예요. 왜냐하면 또 이것도 방송 나왔는데 아랍이 이슬람을 가져왔지만 얘네들도 진드간이 앉아서 문화를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정복을 한 다음에 다스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 의존할 수밖에 없죠. 엄청난 문화가 있는데 페르시아 문화가. 예. 그래서 이슬람 문화에 페르시아 문화를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다리어를 그러니까 파슈툰 애들이 힘이 세니까 정권은 잡았지만 나라를 다스릴 때는 문화어인 페르시아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구조가 힘은 센 파슈토가 잡았지만 그 나라의 모든 행정은 타지게들이 한 겁니다. 타지게들이 쓰는 게 다리어니까. 예. 지금도 이 파슈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미군이 들어오면서 헌법 만들면서 공용어를 2개로 했어요. 다리어, 즉 페르시아하고 파슈툰 사람들이 쓰는 파슈토 2개를 했는데 정보량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예. 기본 뉴스 정도는 파슈토지만 더 깊게 들어간 거 알려면은 다리어를 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국어가 파슈토였지만 나중에 다리어에 완전히 흠뻑 빠져서 모국어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죠. 파슈툰 사람들 중에서.
1747년부터 이 파슈토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들은 다 페르시아화가 돼버려요. 그런데 지금 탈레반들은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말씀드렸고, 제가 반대로 가고 있네요. 자, 이쪽 문제. 가장 큰 문제. 네, 테러. 아프가니스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테러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슬람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뭐 원리주의 똑같은 말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우리 이슬람의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나 이거 포기 못한다. 난 그대로 해야겠다. 모든 종교가 창시자가 가르쳐준 대로만 열심히 한다면 좋죠. 그런데 그리스도교도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예수 시대 공동체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거를 재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시대가 너무 좋아서 나 예수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다닐 거야. 그러면 한국에서 미친놈 소리 듣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법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셋이 다 유일신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 셋은 똑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이신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고 사람은 하느님 말씀을 잘 따라서 살면 천국 가고 안 들으면 지옥 가고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어느 날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느님이 죽은 놈들 다 살리고 산 놈과 해서 최후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열 거라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 따르는 사람들, 이슬람 따르는 사람들, 유대교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교는 법 중심의 종교가 아니고요.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는 법 중심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하는 거를 규정했어요. 그게 법입니다. 법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경찰서 안 가고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어기는 건 교통법규겠죠. 건너지면 저도 많이 건너거든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요 하루에. 벌금 안 내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그게 아니라 소변 누르는 법, 소변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똥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한 게 법이에요. 하나 얘기해 볼까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 중에 먹는 거 지키지 않습니까? 못 먹는 게 있죠.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게 있습니다.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돼지에 파생된 거 다 먹었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돼지에 파생되거든요.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돼지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치즈버거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치즈버거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드는지 아세요? 신명기에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의 5권 중에 한 권이죠. 그 신명기에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새끼를 어미젖에 삶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미 우유에다가 새끼를 삶지 말는 거예요. 자, 치즈버거는 패티가 들어가 있고 치즈가 얹혀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스테이크 먹은 다음에 카페라떼 안 되죠. 그게 음식법이에요.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들도 못 먹는 게 있어요. 돼지고기 관계된 거 못 먹죠. 돼지고기 관계된 거 못 먹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생되는 건 다 못 먹어요. 햄도 못 먹어요.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인도네시아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집에다 불러가지고 김밥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햄이 돼지고기라는 건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먹다 갑자기 한 놈이 빨간 게 이게 뭐니? 그 순간 탁 들은 거 돼지다. 그래서 돼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국에서는 새로운 거 괜찮은 거 맛있는 거. 얘네들이 알았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제가 제일 친하게 지내는 놈한테 미안하다. 나 진짜 몰랐어. 햄이. 그랬더니 걔가 괜찮아. 나 돼지고기 먹어봤는데 맛있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래. 돼지 안 먹습니다. 못 먹는 거예요. 안 먹는 애는 못 먹어요. 그게 할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돼지를 안 먹으면 뭐 소, 양 이런 거 다 먹겠네요? 아닙니다. 소, 양 이런 것도 무슬림식으로 유대인식으로 잡아야지만 먹어요.
그거 아니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거든요. 예, 그거를 그대로 구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구현하는데 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시킬 거고, 예, 그걸 안 하면은 그대로 적용하고, 그러니까 옛날의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많은 무슬림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성 연애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연애를 한다고 해서 이게 그 형사법을 받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동성 연애를 불법화 시켜서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가 70개국이 돼요. 그 중에 반은 무슬림 국가고 반은 크리스천 국가예요. 예. 그런데 동성 연애자를 사형시키는 나라는 전 세계 11개국이 있습니다. 예. 사형시키는 나라가. 그러니까 동성 연애 걸리면 사형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11나라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사형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네, 이란은 교수형이에요. 교수형. 동성 연애. 특히 남성 간의 학문 성교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이거.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사형이고요. 네. UAE도 사형이고요. 카타르도 사형이고요. 네. 많아요. 나이지리아도 사형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도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형을 안 시키겠다고 한 게 이제 브루네이는 안 시킨다고 그랬고, 수단은 우리는 그거 아예 안 하려고 수단은 빠져나오고, 원래 12개국이었는데 지금은 브루네이가 수단 빠져나가고 브루네이가 주춤해서 11개국은 죽일 가능성이 있고, 브루네이를 만약에 브루네이가 안 한다면 뺀다면 10개국, 최소한 10개국 아직까지 사형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시키는 나라와 있지만 아직 시키지 않는 나라가 있을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법으로는 당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생각하는 게 이슬람 법이에요. 그게 적용하는 게. 마약 세계 최대 양귀비 생산국입니다. 최대예요. 전 세계 양귀비 생산의 80% 이상이 여기서 납니다. 근데 최고의 상품이에요. 물 필요 없죠. 가서 따기만 하면 돼요. 양귀비와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90%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애들도 수학제 가면서 따요. 노동이 모자랑 따는 거. 예. 일당을 받으니까. 탈레반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양귀비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귀비만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약을 만들잖아요. 그게 전 세계로 퍼지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 국민이 가장 큰 고민이 양귀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없애려고 불을 지르고 대체 작물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체 작물이라면은 다른 좀 고부가 가치가 돼야 되는데 양귀비를 따라올 만한 고부가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건 물이 필요한데 이건 물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놔두면. 예, 놔두면 되니까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예. 인권. 여성과 소수 종교, 그러니까 여성들을 박해를 한다는 건 너무 잘 아실 거고, 소수 종교, 다른 종교는 잘 인정 안 하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시크교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힘들고, 가장 힘든 애들은 같은 무슬림이라고 우리는 보지만 이 순니 근본주의자들은 시아파는 그냥 이단이에요. 얘네들은 무슬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라를 죽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소수인들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성적인 소수인들, 살기 어렵죠. 그리고 자원이 근데 이게 많아요. 미국이 조사를 해봤더니 석유의 보물창고,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이 제일 많이 나는 세상의 지형인데 여기에 3분의 1 정도 여기 묻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리튬, 리튬 엄청나잖아요. 리튬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협력하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할 수가 없죠. 아프가니스탄하고 뭘 하면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국제사회가 좀 인정을 해야지. 아직 이 정부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탈레반이. 그다음에 통로, 여기가 통로되다 보니까 이 나라를 지나야지만이 옆에 나라를 가니까 가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게 가면 통관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죠. 이 나라를 통하지 않고서는 파키스탄이나 인도 쪽으로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긴 나라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하고 가장 오랫동안 있는 나라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인도의 고민은 여기입니다. 카슈미르. 예.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가져가는 게 맞는데 인도가 지배하고 있어요.
인도는 제일 고민입니다. 얘가 왜 탈레반 애들이 들었으면 얘네들이 우리 편 들겠냐? 파키스탄 편 들겠지? 예, 카슈미르 독립. 그러니까 전 세계 무슬림들이 반드시 해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곳이 세 곳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일 많이 들어보신데 팔레스타인. 예,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쫓아내고 무슬림을 해야 된다. 두 번째가 카슈미르고요. 세 번째가 중국 신장 위구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이 여기서 달라져요. 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카슈미르도 오케이, 카슈미르도 해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신장 위구르예요. 예. 탈레반은 신장 위구르 입 딱 다물어요. 중국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탈레반에 반대하는 이 지금 안에 테러세력도 있거든요. 걔네들은 그래서 탈레반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창녀야 그래요. 중국한테 몸판 창녀. 예. 너 이슬람의 대의는 어디 갔냐 이거고요. 그런데 탈레반만 이슬람의 대의가 없는 게 아니죠. 전 세계 무슬림 국가라는 나라 치고 중국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한 나라도 없어요. 예. 자, 본격적으로 영국은 뺄게요. 영국은 빼고 여기서부터 소련부터 시작해야지 우리가 더 익히 아실 것 같은데 소련 침공과 탈레반인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요 애꾸는 물라 오마르라고요. 오마르라는 사람이고요. 아프간 전쟁에서 눈에 파편이 들어가가지고 오른쪽 눈이 애꾸가 됐고 이 사람이 탈레반의 창시자고 지도자입니다. 아래는 잘 아시죠? 오사마 빈 라덴. 미국이 베트남에서 치욕을 당하잖아요. 치욕을 당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패전을 기록하면서 베트남 전쟁. 사실 미국이 제대로 이겨본 전쟁은 없어요. 사실은. 베트남이 뭐 새로운 건 아닌데 나오면서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한번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프가니스탄이 78년에 공산당 혁명이 납니다. 공산주의 혁명. 근데 아프가니스탄에는 두 그룹이 있어요.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는 깃발파라고 그래요. 파르참파라고 그러는데 파르참파는 아직 아프가니스탄에는 부르주아 계급이 형성되지 않았고 부르주아가 형성이 돼야지 사회주의 혁명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르주아는 그냥 다 가난한데 무슨 사회주의 혁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니까 천천히 해야 된다라는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룹은 이 사람들이 이제 신문 이름이 따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민중파예요. 할크라고 그래가지고요. 번역하면 이 사람들은 아니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생각만 다른 게 아니라 구성원이 달라요. 파시툰족은 민중파입니다. 비파시툰, 우즈벡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쪽이에요. 깃발파예요. 근데 78년에 혁명이 났었을 때 이 혁명을 성공시킨 애들이 이 깃발파입니다. 왜냐하면 깃발파가 그때 군대로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군대에 들어가 가지고 당시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정권을 처음으로 세워요. 78년 4월 달에. 그래서 권력을 나눠 갖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물과 기름의 관계거든요. 둘이가. 그래서 이 정권은 누가 잡냐면 그 민중파가 잡아요. 민중파가 그러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개혁을 시작하는데 사실 개혁은 나쁘지 않아요.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은 게 어린아이들 조혼이 있거든요. 뭐 생리만 하면 그냥 결혼시켜요. 어린아이들이. 말도 안 되죠.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조숙해서 그런지 8, 9살쯤 되면 결혼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나이가 한 50살 된 사람들이 막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조언 없애고 16세로 결혼을 딱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인 걸 많이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아프간 사람들이 해왔던 많은 폐습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사회적으로 고쳐가요. 그런데 아프간 사람들이 거기에 불만을 가져요.
이거 전통적으로 해왔던 건데 왜 건드리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게 이슬람적인 관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돼버리니까 이게 이슬람과 관습이 없는 관습이 아니라 이게 자기네 이슬람 관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생기죠. 충돌이 생기는데도 강력하게 밀고 나갔고, 그런데 이제 곳곳에서 이 봉기의 형태가 일어나니까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79년에 들어와서 좀 더 심해져요. 심해지는데 그 당시에 그 민중파를 담았던 지도자가 그래도 강력하게 밀어붙여요. 근데 소련이 보기니까 저 새끼 너무 심한데 이러다가 민중 다 잃어버리면 공산당 혁명이 실패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소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소련이 보다가 타라키 저놈 새끼 저거 너무 말을 험하게 하네. 저거 좀 문제가 되니까 얘를 갈아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2인자인 아민한테 신호를 줘요. 그러니까 좀 갈아야겠다. 그래서 그냥 그 전에 계속 힘드니까 소련한테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소련이 군대를 안 보냅니다. 대신 무기를 줘요. 싸우는 애들한테. 그 당시 이제 그 공산당 정권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무자헤딘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지하드를 하는 사람들, 전사라. 이 말이 아랍어에서 이슬람 쪽으로 해석하면 이슬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자히딘으로 이 공산주의 혁명,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라는 건 신을 믿지 않는 놈들이니까 이놈들하고 싸우는 건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6월 달부터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소련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갈아야겠다. 갈아야 되는데 갈아요. 아민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얘가 정권을 잡아버려요. 그런데 아민이 한 발 더 나갑니다. 이 젊은 친구인데 죽여버려요. 타라키를 죽여버립니다. 소련이 깜짝 놀라죠. 죽이라고는 안 했다 임마. 죽이라고는 안 했다는데 죽여버리니까. 그리고 아민이 아무래도 소련하고 계속 손잡는 것도 안 좋고, 그 아민은 미국에서 교육받던 친구입니다. 소련이 안 그래도 이 새끼가 조금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얘가 소련 외에 다른 나라들하고 관계를 좀 가지려고 그러니까 소련이 얘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아민이 계속적으로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한 거를 하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소련이 알았다 하면서 12월 24일 날 그대로 군대를 데려와서 들어와요.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민을 죽여요. 아민을 죽이고 반대파였던 깃발파의 카르만이라는 사람을 앉힌 겁니다. 소련이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의 실수예요.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소련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2월 24일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는 소식이 들리자 당시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었던 브레진스키가 쾌재를 부리면서 됐다. 이제 소련판 베트남 전쟁이다. 이거를 한 20년 지난 다음에 프랑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힙니다. 브레진스키가 사실은 우리가 6개월 전부터 작업을 했다. 무슨 작업을 했겠습니까? 무자히드한테 무기를 준 거죠. 뒤에서. 미국은 드러나지 않게 준 거죠. 그리고 12월 24일 날 넘어오는 거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넘어오니까 만세 부른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하는 거죠. 이제 국제사회에서 근데 소련이 왜 이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 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인데, 사실 소련 군대는요, 군 정보국이 있잖아요. 군 정보국은 모든 걸 조사했을 때 보고서를 냈습니다.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고 군대는 보낼 생각도 하지 마라. 군대 승산 없다. 우리에게 늪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군 정보에서는 반대. 그런데 KGB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했고, 결국엔 결정은 누구 하냐면 정무국에서
소련 정치국 폴리트뷰로라는 곳에서 몇 명이 결정을 해버려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소련의 비극인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험하죠. 험하니까 얘네들을 죽인다는 게 불가능해요. 민간인들하고 숨어 있고 무자헤딘이 군복 입고 한 게 아니라 평소에는 낮에는 밥 갈다가 저녁에 군대 들고 가지고 총 쏘니까 이놈이 저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게릴라를 하니까 미국이 그 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소련이 그 너무 짜증나니까 사람들을 전부 다 한 마을을 그냥 다 사람들 다 강제 이주시켜 버려요. 아프간 밖으로 쫓아내보기를 또 하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소련 이제 여기가 이제 처음으로 아프간 사람들한테 민족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과 반이슬람의 싸움이 돼요. 이슬람과 반이슬람의 싸움이 되고 이거는 또 다시 어디서 싸움이 되느냐면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 엄청난 감화를 받아요. 공산주의자를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은요 금수저를 입에 물고 자란 나온 친구거든요. 그냥 걔는 평생 띵가띵가 놀아도 되는 애인데 대학 선생을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에 돌아버렸어요. 원래는 뭐 이슬람 공부한 친구도 아니에요. 경제 쪽 이런 거 공부했는데 그 선생 하나가 이슬람 근본주의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하고 아주 죽이 맞아가지고 이때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생하고 둘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가지고 뭐를 하냐면 아프가니스탄 지원병 사무실을 만들어요. 지원병 사무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아랍 애들한테 우리 형제들을 구하자. 불신자들 손에서 형제들을 구하자. 이거 징병소를 만들고 사람들이 오면은 걔네들한테 훈련시키고 돈 주고 해가지고 투입하고 그걸 한 겁니다. 자 그리고 79년 12월 24일 날 소련이 딱 들어가니까 제일 놀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요. 파키스탄의 불구대천의 원수는 인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셨죠? 러시아를 제재하자는데 인도는 우리는 안 할래 하고 뒤 빠졌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인도는요. 딱 이런 말합니다. 러시아는 우리 인도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인도는 인도편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편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왔으면은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배기 싫은 놈들 양 사이에 껴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이 왜 필요하냐면 인도하고 싸움을 했을 때 밀리면은 뒤로 가서 힘을 비축해가고 나올 수 있는 곳이 아프가니스탄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뒤에 자기 전략으로 삼아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곳이 이제 갑자기 소련이 들어오니까 이 소련 인도 편인데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파키스탄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가지고 야 큰일 났다. 도와주라. 사우디가 알았다. 도와주마. 온 사람 편에다가 보내고 100만 달러 같은 가방을 총 200만 달러를 현찰로 100달러짜리로 까박 세워가지고 그거를 송금을 하면 소련이 아니까 비행기를 타고 보좌관을 보내서 파키스탄 대통령한테 200만 달러를 전달합니다. 200만 달러를 전달해요. 그런데 가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다 세는 거 보고 가라. 대통령이. 그거 세는데 6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나 지금 비행기 놓치는 데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우리 비행기 잡아줄게 해야지. 비행기 못 가게 하고. 애국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승객들이 너를 미워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그게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왜 그러냐? 사우디는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오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사우디는 미국과 협력을 하죠. 미국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나눠요. 미국과 사우디가 돈을 대고 그 돈이 바로 가면은 위험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가느냐? 파키스탄 정보국에다 줍니다. 돈을. 파키스탄 정보국은 그 돈을 가지고 무기를 사서 용사들을 키워서 그거를 전장터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에요. 이 뒤에는 미국이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그러면 오사마 빈 라덴과 이들은 만난 적이 있느냐? 사실은 만난 적 없습니다. 따로 놀았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정보국은 알았지만 일단 미국이 오사마 빈라덴과 접촉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가 굳이 만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오사마 빈라덴은 자기 돈도 쓰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요. 아니 그 돈을 어떻게 다 했을까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언이 나와요. 그 돈? 그거 간단하다. 전화로 해가지고 우리 무자히딘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 강구하면은 그 순간 몇만 달러씩 사람들이 보낸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랍 세계에 열정이 넘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련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84년부터 고르바초프가 들어서면서 군대를 빼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84년 5년부터 이미 고르바초프는 이건 빼야 된다. 이건 불필요한 전쟁이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너무 희생이 크다. 그리고 그때쯤 뭐가 들어가냐면 미국이 이 스팅어 미사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기가 많거든요. 소련군이 헬기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당시 미국이 막 만들어서 아직 전장 실전 투입도 안 했던 거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전사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자헤드한테 주는 겁니다. 어깨에 견착해가지고 포 나가가지고 헬기 떨어뜨리는 거. 여기에 한 200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련도 너무 충격이 크니까 나와야겠다. 이게 사실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결국에는 85년부터 철수를 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89년 1월달에 완전히 철수를 하죠. 오사마 빈라덴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88년에 이미 이제 소련이 완전히 철수한 89년이고, 근데 88년에 이미 철수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전쟁은 끝나가니까 오사마 빈라덴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또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88년에 만든 게 알카에다입니다. 알카에다라는 건 기지라는 뜻이에요. 기지. 예, 기지. 이 기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알카에다를 만들었고요. 88년에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해방이 되니까 나온 거죠.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그러니까 89년에 소련이 나갔으니까 전쟁이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끝났는데 소련의 친소련 정권의 대통령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나지불라는 이 사람은 소련이 철수한다니까 철수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소련이 철수를 해요. 그러면 딱 지금 미군이 철수할 때 그 아프간하고 똑같잖아요. 얼마나 견뎠습니까? 한 달도 못 견뎠잖아요. 3년이 견딥니다. 3년이 견뎌요. 92년에 결국 처형당해요. 92년에 다시 아프가니스탄이 혼란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니 전쟁에 이겼으면은 당연히 반대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이게 바로 아프간의 특징입니다. 단 한 번도 반군들이 하나의 힘으로 맞춰 싸워본 적이 없어요. 열이면 열 지네들끼리 따로 놀아요. 쫓아냈죠. 그 다음 때 지네끼리 싸워야죠. 네, 그게 시작된 겁니다. 92년부터 내전이 돼요. 내전이 되니까 내전하면은 아시다시피 무법천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군벌들이 길 막아놓고 통행료 내라, 깡패들처럼 통행료 내라. 그리고 여자들 있으면 그냥 강간하고 막 이런 게 비일비재한 겁니다. 이제 칸다하르라고 남쪽에 탈레반 이제 처음 생긴 곳인데 여기서 도저히 그 꼴은 못 보겠다.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자체 그 자경단을 만들어요. 우리 마을 지키겠다고.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이 몰라 오마나 같은 사람들도 아프간 전쟁에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전쟁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강간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꾸 질서를 잡아가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이게 탈레반의 시작이에요. 탈레반이라는 말은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랍어로 딸립 하면은 학생이고 그 페르시아어로 하면 탈렙인데 탈렙의 복수형이 페르시아에서는 탈레반이네. 탈레반 아가 돼가지고요. 아랍어는 복수형이 달라요. 뚫랍인데 페르시아에서는 탈레반 그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라는 뜻이에요. 신학생들. 종교 학교 신학생들. 몰라 오마르라는 사람은 그 학교의 선생이었었어요. 이 사람을 대표로 해가지고 자경단을 만들었고 그 질서를 잘 잡으니까 사람들이 좋아져. 이게 92년 이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열렸으니까 파키스탄으로서는 소련이 나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파키스탄도 경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중앙아시아로 가려면은 얘네들 지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로 가는 길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애들을 하는데 탈레반을 딱 본 거죠. 그래서 탈레반과 하나가 돼요. 파키스탄 정보국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탈레반을. 예. 그래서 결국에는 탈레반이 천하 통일을 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을. 그래서 96년에 정권을 잡았고 2001년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오사마 빈 라덴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사마 빈 라덴은 끝나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아프간 전쟁이 89년에 끝났고 얘는 89년에 나왔고 자기 나라에 있다가 그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요. 사담 후세인은 80년부터 88년까지 이란과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79년 전까지는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친미 국가였는데 79년에 혁명이 나서 반미 국가가 되거든요. 반미 국가가 되니까 주변들이 다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이 안 그래도 이란과는 이렇게 국경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얘네들 혁명이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네들 정신없을 거다. 그리고 이란을 무너뜨려야지 아랍 대의가 쓴다. 아랍 애들.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하면 사담 후세인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쳐줄게 하고 전쟁을 한 겁니다. 당연히 그 전쟁에는 누가 미국이 다 도와줍니다. 미국이 다 전기 작전을 해요. 사담 후세인이 들어가서 전쟁에 80년을 하는데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당시 이라크는 아랍 최고의 군대가 있던 나라고 지금 이란은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막 정권 바뀌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걸 못 이기네요. 8년이 갑니다. 8년 동안 하다가 결국에는 휴전을 딱 하는데 땅을 한 채도 못 뺏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 미친 짓 한 거예요. 예. 나라는 엉망이죠. 이라크는 석유를 팔고 살아야 되는데 석유도 제대로 개발 못했고 전쟁 끝나면은 전쟁 끝날 때 석유값이 올라야지 좀 하는데 석유값은 더 떨어져 있고 열받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아랍 국가들은 자기들한테 전쟁하라고 돈을 줘도 시원찮은 판에 그거를 상환하라고 그러니까 열이 팍 받는 거예요. 야, 내가 남한을 위해서 싸우냐, 니네들이 위해서 싸우는데 나한테 돈을 다시 달라고? 이자를 달라고? 열받았죠. 그다음에 쿠웨이트 바로 옆에 있는데 쿠웨이트하고는 유전을 같이 공유하는 게 있거든요. 공유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쿠웨이트가 빨대를 꽂아서 하면은 그게 쿠웨이트 땅에서만 올라오지 않아요. 이쪽까지 빨리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가지고 야 나는 전쟁 때 이것을 못하고 있는데 너는 여기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돈 많이 빼면서 내놔. 예. 쿠웨이트로도 황당하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담 후세인은 이 새끼 쳐야겠구나. 예, 이놈 쳐야겠구나 해가지고 치기 전날 미국 대사를 만나는데 미국 대사가 미국은 신경을 안 쓰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담 후세인 오케이 내가 들어가도 미국이 뭐 안 하겠구나 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게 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2시간 만에 침공해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라크의 야심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담 후세인은 사우디까지 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오사마 빈 라덴이 사우디 국민이고 뭐 왕실하고 연관해 있으니까 가가지고 사우디 정보장관 투르키 장관한테 이 투르키 장관이 쓴 얘기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비망록을 냈어요. 20년 만에 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많은데 거기서 이게 나와요. 오사마 빈 라덴이 나한테 왔다. 미군 부르지 말아라. 우리 무자히딘이 있지 않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겼다. 소련을 쫓아낸 우리 군대가 이라크 쫓아낼 테니까 그 미군을 우리 신성한 사우디 땅에 부르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 같으면 그거 듣겠어요? 오 그래 니네 싸움 잘하지? 미치고 펄쩍 뛰죠. 투르키니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오사마 빈 라덴이 우리가 전공을 많이 세웠다고 하는데 자기가 조사한 바는 전공 세운 게 없다. 지대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닌데 2번이나 와서 그러고 나 외에도 다른 또 고위관리한테 그랬고 그래서 거절을 한 거예요. 예, 거절. 제가 정보장관이어도 그게 쉽게 말하면 사우디 정보장관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국정원장이에요. 말 안 들어주죠. 그랬더니 이제 양심을 부어가지고 그때부터 알카에다가 사우디의 테러를 시작한 겁니다. 알카에다의 최초의 테러는 사우디예요. 예.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테러를 하고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숨은 곳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간 겁니다. 탈레반에 있으니까. 그래서 탈레반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 지역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9.11을 획책한 거죠. 근데 이 탈레반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당시에 90%의 땅을 차지했는데 위에 10% 산악지대, 지금 반군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그걸 차지를 못했어요. 타직 사람들하고 가까운 쪽. 그거를 차지하고 싶었는데 당시 그 타직에 아주 위대한 마수우드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기지는 못해요. 그거를 알카에다가 죽여줍니다. 알카에다가 언론인 것처럼 위장해 가가지고 인터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폭탄이었어요. 그래서 자폭을 해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그게 9.11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탈레반한테 선물을 주고 9.11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9.11을 했고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미국이 당연히 탈레반한테 오사마 빈 라덴 내놔라. 와, 우리는 못 본다. 안 쳐들을 거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이 그 상황에서 안 가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정당한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당했다라도 아마 우리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서 10월 달에 바로 들어가서 정리를 끝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실 탈레반을,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 거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러 갔는데, 여기서 미군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현지의 반군들과 힘을 합쳐서 잡으러 갔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미군이 갔어야 된다. 현지 작전을. 근데 미군이 직접 투입하지 않고 현지인을 투입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놓쳐요. 그 전날 도망갑니다. 어디로? 파키스탄 쪽으로 도망가버려요. 그리고 거기는 국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파슈툰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효과적인 작전을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이 아까 그 라인 있잖아요. 싸우다가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쉬었다가 또 새로운 부대가 교체해서 들어와요. 이쪽은 계속 똑같은 멤버가 싸우는데 저기 계속 멤버 교체가 되니까 이게 뭔 얘기죠.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거기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2011년에 끝나잖아요. 그것도 파키스탄에서 잡았죠. 파키스탄에서 잡는데 파키스탄한테 알려주지 않고 가서 잡은 겁니다. 파키스탄에 알려주면은 파키스탄이, 그때 파네타라고 미국 관무장관이 파키스탄한테 알리면 안 된다. 파키스탄한테 말 가면 이거 분명히 말세서 못 잡는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알리지 않고 거기 파키스탄의 주권을 침해해서 아보타바드에 숨어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이고 수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프간 전쟁에서 중요한 건 오사마 빈 라덴을 자꾸 나왔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미국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합니다. 2001년 전쟁 들어가는 건 오케이.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라크가 대량 상상 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죠.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돌이켜보면 당시에 이 들어가는 걸 누가 제일 반대했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반대했습니다. 하지 말아라. 이라크에 가가지고 여기 중동 정세가 더 복잡해진다. 사우디하고 굉장히 촉을 세웠거든요. 근데 미국은 막무가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우디 말이 맞죠. 이라크 사담 후세인은 무너졌죠. 자,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사담 후세인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바로 옆 나라에 있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만세. 그렇죠? 제일 싫은 놈 미국이 정리해줬어요. 이란은 또 제일 싫어하는 게 탈레반이에요. 탈레반도 정리해줬어요. 미국이 만세. 미국은 항상 이란이 좋은 일만 해요. 자,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란은 시아 국가고요. 이라크는 국민의 60%가 시아파예요. 이게 사실 이라크라는 나라를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영국이 만든 겁니다. 영국이 만든 나라가 이라크예요. 영국이 1921년에 만들어요. 21년에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왕을 갖다 놓고 만든 거죠. 1921년에.
인구 구성이 아랍 사람인데 순니파가 20%, 아랍인데 시아파가 60%, 쿠르드 사람이 20% 이렇게 된 나라입니다. 셋으로 나눠 적어도 둘을 나누던가 해야 되는데 쿠르드 쪽에서 석유가 나니까 붙여버려서 이라크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같이 살 수 없는 세 그룹을 한 지붕에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쿠르드도 그렇고 시아파 지역에서는 석유가 나는데 순니파는 석유가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독립하라고 그러면 순니파는 독립 안 하려고 그러죠. 뭐 고지되니까. 예. 그런데 이 시아파 이라크가 이 나라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지도자를 시아파를 두질 않았어요. 시아파는 영국이 봤을 때 너무 골치 아픈 애들이라. 그러니까 시아파가 하는 게 로마 카톨릭하고 똑같다. 교황청들하고 똑같다. 꽉 막힌 사람들이고 지도자 말만 듣는다. 예. 그래서 이 순니파하고 협력하면서 순니파가 계속 이 나라를 지원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영향력이 이쪽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사담 후세인이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이란 사담 후세인을 빼버리니까 이제는 여기가 무주공산이 됐고 여기서 미국이 원하는 민주주의 선거를 하면 당연히 시아파가 정권을 잡겠죠. 예, 그러면 누가 제일 만세 부리겠습니까? 이란이 만세 부리겠죠. 이란은 이라크와 너무 친하게 되고 또 이라크 옆에 있는 시리아는 이란과 친하거든요. 예, 이란과 친합니다. 반미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이란이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나라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레바논에 있는 이란이 만든 이스라엘 대항 조직인 헤즈볼라를 지원할 수가 있죠. 헤즈볼라를 이란이 만들고 거기다가 무기와 돈을 다 주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 이 이라크, 시리아를 통해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4년에 당시 요르단 국왕, 지금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미국과 인터뷰에서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이라크에서 미국이 원하는 민주주의 선거를 하면 시아파가 정권을 잡을 텐데 시아파가 정권을 잡으면 이란에서 시리아,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에 이어지는 시아 초승달 지역이 형성이 될 거고 이거는 영내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라는 말을 했는데 결국엔 그게 예언처럼 그대로 맞았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요. 2003년. 왜 그 전쟁을 했는지. 뭐 대량 선사한 무기를 없앤다고 들어갔는데 대량 선사한 무기는 없습니다. 예. 빼돌렸던 것은 없어요. 뭐 들어간 거는 석유 때문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지표면에 낮게 깔려 있는 석유. 이라크가 석유가 지표면에 낮게 깔려 있어서 생산 단가가 싸거든요. 예. 석유를 장악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그게 미국의 두고두고 실수고 결국에는 그 이라크 전쟁의 긴 기간, 아프가니스탄 긴 전쟁의 기간 동안 미국이 2015년, 16년에 군사 전문가들이 추산한 미국의 전쟁 경비가 6,600조 원입니다. 6,600조 원 전쟁 경비가. 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1990년에 중국의 GDP는 미국의 6%, 2000년에 12%, 2010년에 40%까지 따라오고요. 2020년 70%, 2021년 80%. 이 수준으로 가면 2025년에 중국이 미국을 압도한다고 봤어요. 근데 약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있어서 2025년은 안 할지만 아무튼 가고요. 그거를 다시 반대로 생각하시면 제가 항상 그 얘기하는데요. 제가 1985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서강대학교 사립학교는 입학금 포함해서 60만 원이 입학금이었고 등록금이었고 서울대는 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당시 입학금 빼고 한 학기 등록금이 40만 원 그리고 사립대는 50만 원이었어요. 그때 대학생들이 제일 갖고 싶어 했던 게 뭔지 아시죠? 소니의 워크맨입니다. 소니 워크맨이 남대문 도깨비시장에서 18만 원에서 20만 원 하던 때예요. 네. 삼성 마이마이가 2만 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이마이만 들으면 들어요. 근데 소니 들으면 못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뭐 세계를 장악하던 시대 있잖아요. 네. 마치 일본이 다 장악할 것처럼 그때 미국의 상무 대표였던 칼라 힐즈는 우리나라에서 마녀로 찍혔고
우리한테 하도 막 시장 개발하고 소리를 지르고 일본한테 미국 신문에 저펜 배싱 해가지고 일본 차 부시는 그 광고도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쟁으로는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제조업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때 미국이 했던 게 1985년 9월달에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서방 선진국 5개국이 모여서 결정한 게 환율 조정이지 않습니까? 마르크화가 이엔화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이엔화 조정으로 결국에는 일본은 추락하죠.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김준영 교수 말이 국립 외교원의 원장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요. 40%는 그러니까 따라오는 애들이 40% 정도 그때 일본과 미국의 GDP가 일본의 GDP가 미국의 37에서 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딱 지금 뭐냐면 2010년의 그 시점이에요. 중국과 미국의 시점이에요. 그때 잡았으면 피를 안 흘리는데 이제 70% 80% 되면 미국이 중국을 잡는다라도 미국도 피를 흘려야 된다. 네. 놓친 거죠. 2010년입니다. 그 2010년에 40%예요. 그리고 그 포인트를 그대로 보세요. 2011년 10월 달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외교 잡지에다가 뭐를 쓰냐면 아메리카's Pacific Century라는 제목의 글을 써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향후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될 것이고 미국은 여기에 쉽게 말하면 투자를 할 거고요.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자기네들도 동참하고 이끌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나온 게 그 유명한 피보트 에이시아입니다. 아시아로 회귀. 예. 또는 리밸런싱, 재균형 정책. 뻔하죠. 뭘 피보트 에이시아입니까? 왜 합니까? 중국. 2011년이 딱 그 시점이에요. 미국도 이제 그걸 본 거죠. 그리고 그때 미국이 본 게 왜 봤냐? 미국의 셰일가스가 나옵니다. 제가 슬라이드 안 하고 다 연결되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냥 쭉 설명드릴게요. 우리가요 석유가 석유는 보통 유기물에서 나온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석유가 나오는 지역을 보면은 예전에 바다였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해설이 뭐냐면 플랑크톤이나 이런 고기들이 이 바닥에 쌓여서 오랫동안 되면은 쌓이고 압력에 눌려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석유로 된다는 거죠. 이 공룡과 상관없고요. 공룡과 상관없어요. 공룡이 있어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압력을 막 뚫고 나와가지고 석유가 모이는 곳이 소위 말해서 유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뽑아내는 석유는 거기서 뽑아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쪽으로 보면 셰일층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지하 2,000에서 4,000m 사이에 있는데 셰일층에는 석유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게 모여 있지 않고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빼낼 수만 있으면 최고의 석유인데 빼낼 방법이 없어요. 석유가 있다는 걸 알지만 빼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적으로만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1998년에 미국의 석유업자인 조지 미첼이 그거를 해냅니다. 직각으로 내려가서요. 옆으로 뚫어요. 파이프가 삑삑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모래, 물, 그리고 화학 물질을 넣어서 투여를 하고 압력을 해서 충격을 주면 아주 심할 때는 지진 4도 정도의 지축이 흔들리는. 그래서 그거를 막 못하게 해달라고 미국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마을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러면 충격을 주면 시간이 지나면 석유가 모이고 가스가 모여서 그걸 그대로 끌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고난이거든요. 이게 뭐 안에 이게 들어가는 걸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산 단가가 비쌌죠. 그런데 이게 생산 단가가 낮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뽑아내기 시작하는데 2012년 1월 달에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피보트 에이시아라는 글을 발표한 지 한 3개월 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어드레스라고 미국의 항상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연두 국정연설을 하죠. 모든 중동 공무원 사람은 그걸 딱 들어요. 우리 대통령 건 안 들어도 그건 들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가는지 알기 때문에. 거기서 뭐냐면 우리에게는 100년 동안 쓸 가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셰일 가스입니다.
미국이 2011년에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 되고요. 2018년에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돼요. 매장량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매장량과 생산량은 달라요. 매장이 아무리 있어도 생산을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매장량은 세계 1, 2위는 아니지만 생산을 해내서 2011년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 2018년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동 석유 필요 없어요. 중동 석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중동에 개입하면서 할 필요가 있냐? 없죠.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밸런싱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79년에 이란이 2월 달에 혁명이 나서 반미 국가로 바뀌고요. 그리고 1979년 12월 24일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죠. 미국이 소련을 밀어넣긴 했지만 미국도 걱정이 되는 게 있죠. 이렇게 되면 혹시 우리나라의 석유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페르시아만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1월 23일 날 80년 1월 23일에 카터가 역시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어드레스에서 페르시아만에 있는 우리 미국의 자원의 국익이 결정적으로 달려있는 페르시아만에 우리의 국익을 해치는 나라가 있다면 무력을 쏘서라도 막겠다. 예, 그 나라거든요. 소련입니다. 그게 그 유명한 카터 독트린입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카터 독트린을 모든 대통령이 지켜왔어요. 그런데 2019년에 트럼프가 세이 굿바이 합니다. 예. 이거 필요 없다 이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시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을 공격했는데 보통 정상적인 미국 정부라면 바로 보복을 하거나 뭔가를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했어요. 그걸로 40년 동안 이어온 카터 독트린은 끝났다는 겁니다. 예. 미국이 더 이상 여기서 돈 쓰고 힘쓸 필요 없다. 우리는 바빠. 어디로 가야 되죠?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예.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은 철수가 있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그래서 한 거예요. 사실은 트럼프도 하려고 그랬었죠.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하려고 했고 이 철수는 바이든이 했지만 이 철수에 관계되려면은 미국이 탈레반과 협상을 했잖아요. 평화협상을 2020년 2월 29일 날 평화협상을 했어요. 미국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우디아라비아 투르키 정보국장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절대적인 실수다. 어떻게? 탈레반이라는 반정부 세력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함께가 아니고 미국이 하느냐.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뭐가 되느냐. 아무리 다 알려줬다 할지라도 그걸 딱 지적합니다. 미국의 결정적인 실수다. 그거로써 아프간 정부의 정통성은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탈레반과 협상을 했고 군대를 빼기로 했고 빼는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탈레반 니네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테러 분자의 소굴로 만들어서 다시는 미국이나 우리 동맹국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에요. 그 조건으로 해서 미국이 빠진 거고요. 처음에는 4월 1일 빠지려고 그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4월이 너무 빠르다. 그래서 9월 11일 날로 연기합니다. 근데 9월 10일 날니까 그것도 또 불길해요. 또 9월 10일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당긴 거고. 근데 당기는 과정에서 오판이 좀 있었죠. 첫째, 미국이 그동안 길러왔던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너무 믿었다 이거죠. 그 정부군이 믿을 수 있는 군대가 아닌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미국의 큰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건 맞는데 빠지는 거를 좀 조직적으로 잘 빠졌으면 괜찮았을 때 빠져나오는 과정이 너무나 소란스러웠으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인기가 가장 크게 떨어진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빠지는 건 맞아요. 미국으로서는 빠지는 게 맞는데 그리고 미국이 사실 중동 정책 보면 굉장히 근시안적입니다. 근시안적인 게 빠져나오기 전에 뭘 합니까? 중국이 항상 얘기했던 이 신장 위구르 지역 쪽에 있는
극단주의 조직이 이슬람 조직이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 조직이 아프간에서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걔네를 테러 분자로 지정해달라고 중국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 들어주다가 2002년에 들어줍니다. 미국이 2002년에. 근데 그런 조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중국 말을 들어줘요. 왜 들어준지 아세요? 2003년에 이라크 침공하려고. 이라크 침공할 때 중국의 반대를 누르려고. 그래서 ETM, 존재하지 않는 ETM을 중국의 말 듣고 2002년에 테러 조직으로 등록해줬고 2019년에 해제해줍니다. 해제하면서 하는 말,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사실 원래 실체가 없었어요. 실체가 없었는데 편의상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빠져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빠져나온 미국이 완전히 여기서 손을 떼고 싶지만 손을 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뭐 했냐면 파키스탄한테도 야 우리 군사기지 좀 빌려줄래? 우리가 아프간에서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걸 했었고, 우즈벡한테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우즈벡이 가장 몰랑몰랑한 나라고 미국말 잘 들어준 나라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뭐라 그러냐면 우즈벡한테 뭐라 그러면서 이 중국과 러시아는 정확합니다. 다시는 미국이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없다. 네. 그래서 여기 한 챕터가 끝나는 거고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빠진 것은 바로 전체적으로 피보트 에이시아 정책이 간 거고,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했다고 보는 거죠. 20년 동안 사실 완전히 허망하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글쎄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아프간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국제사회 어느 나라도 아직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정상 국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큰 지금 목적은 탈레반이 국제사회로부터 정상 정부로 인정받는 겁니다. 왜 받으려고 그러냐면 그게 인정받아야지 해외 원조가 들어와요. 원조가 다 끊겼거든요. 우리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예. 특히 여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기 전에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탈레반이 국제사회가 어긴 거는 국제사회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니네 통합정부를 구성해라. 니네들 반군들하고 같이, 너희 반대했던 사람들과 같이 정부를 구성해라 하는데 구성 안 했죠. 네, 그것도 안 들어주죠. 그리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이들 교육, 여성들 교육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제사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었으면은 글쎄요, 올해쯤이나 내년쯤에는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스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프간 사람들이 90% 이상은 지금 극빈층으로 살고 있는 거고, 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게 싸우느냐? 종교 때문에 싸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탈레반은 종교적인 조직이에요. 탈레반은 종교적인 조직인데 그럼 이 조직이 이슬람의 대표냐? 아닙니다. 탈레반은 아주 묘한 조직이라서 파슈툰족이 중심이 돼요. 파슈툰족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원래요 이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이나 이쪽에서 가장 활발한 학파는 하나피 학파거든요. 하나피 학파는 법학적으로 이슬람에서 가장 유연한 법학파예요. 네, 유연한 법학파인데 어떻게 이런 별종이 나오느냐? 이거는 영국과 싸움 속에서 인도에서 데오반드라는 곳에서 이슬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영국 때문에 우리 정체성 잃어버리겠다 해가지고 이슬람 부흥운동을 하고 이슬람을 가르치고 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그룹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그룹들과 소통을 하지 않는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사람들과도 종교적 대화도 하고 괜찮은 그룹이었는데, 이 그룹이 인도 파키스탄이 나눠지면서 파키스탄 쪽으로 온 그룹들이 과격해지고, 파키스탄에서 교육받은 아프가니스탄은 더 과격해지고, 이 흐름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데오반디가 최악의 조직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데오반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데오반디와 인도 밖의 데오반디는 달라요. 인도의 데오반디는 자기네들도 저 파키스탄 데오반디면 고개를 흔들어요. 우리 그거 아닌데. 억울한 게 있습니다. 그 데오반디라는 사상에 들어가고, 거기에는 이슬람의 영광을 찾겠다는 거고, 그래서 영광을 찾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 프레임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이슬람이 잘 살았던 때가 언제냐? 예언자 시대. 예. 그때처럼 하자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파슈툰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법이 있어요. 파슈툰 왈리라고. 이게 또 남성 중심적이고 그러거든요. 이게 묘하게 섞이다 보니까 탈레반이라는 괴물이 나온 겁니다. 괴물이 나온 거고, 그래서 현대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을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이슬람을 제대로 아느냐입니다. 아닙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이슬람을 공부했을까요? 그게 공부한 적 없습니다. 공부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못합니다. 탈레반 애들이 이슬람 제대로 공부했을까요? 신학생이니까 공부했겠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제대로 법학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몰라 어마로 공부한 적 없습니다. 제대로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과정을 통해서 했느냐 이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이들이 행하는 가장 나쁜 짓이 뭐냐면 사실 세상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꾸란입니다. 꾸란이 왜 어렵냐면요. 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가 어디 갔는데 제자들하고 뭐 길을 걷고 있는데 안식일에 밀밭에서 제자들이 따먹으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법이 누구한테 있느냐 법이 하느님이 만드신 거 법은 그렇게 치밀하게 있는 게 아니라 법의 근본 정신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로 딱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맥락이 다 나와요. 근데 꾸란은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말만 있어요. 그러면 이 말만 있으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내려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꾸란에서 나는 너희들이 믿는 것을 믿지 않고 너희들은 내가 믿는 것을 믿지 않고 나는 너희들이 숭배하는 것을 숭배하지 않고 너희들은 내가 숭배하는 것을 숭배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너희 종교 나에겐 나의 종교라는 말이 나와요. 나는 누굴까? 너는 누굴까? 그러니까 나는 대충 알겠죠. 뭐 무함마드나 뭐 이쪽 이슬람 그러면 너가 누구냐 이게 안 믿는 애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꾸란이 형성된 다음에 무슬림들도 머리가 쥐었다듯이 아프니까 뭘 찾습니까? 예언자가 뭔 말을 했느냐 이걸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요건 요걸 것이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할 때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법을 해석. 그러니까 이슬람 법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법을 하나가 나오려면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법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하느님이 이미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냐면 하느님이 만들어 주신 법을 찾아야 돼요. 예. 그러면 꾸란에서 이자놀이 하지 그러니까 유대교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십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내는 게 거룩해요? 야, 어떻게 지내는 게 거룩하냐? 일하지 말아야지. 그래. 일하지 않는 게. 근데 뭐가 일인데? 안식일에 불 켜면 안 돼. 그 노동이야, 임마. 그리고 글자 쓰면 안 돼. 2자 이상 쓰면. 그 노동이야. 밥하면 안 돼. 밥 미리 다 해도.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뛰어먹는 거 노동이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 아닌 진담이 팔레스타인에서 옛날에 팔레스타인 꼬마애들이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안식일 날 불 꺼진 집을 봐요. 불 켜드릴까요? 해야죠. 켜주라 그러면 켜주죠. 그런데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돈을 주면 노동이에요. 그래서 저기 얼마 갖고 가라. 아시겠죠? 이게 법이에요. 유대인들은 남자가 여자한테 이혼장만 써주면 이혼이 됩니다. 이유는 밝힐 필요가 없어요. 이혼장 내용은 나 누구는 오늘 너와 이혼하니 너는 이 순간부터 다른 남자 유대인들과 결혼해도 좋다라는 이혼장을 줘요. 오케이, 그게 법이다. 그런데 법이 뭐냐? 그런데요, 라피 선생님, 제가 이혼장을 작성해가지고 주려고 봤더니 아내가 자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자고 있는 아내의 손을 놓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지만 놓는 순간 아내가 눈을 깨면서 이게 뭐냐고 물으면 이혼이 성립한다.
아니 애원장 주려고 갔는데요. 아내가 지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던져라. 이혼장의 지붕에 닿는 순간 이혼이 성립한다. 그러면 어떨 때 이혼합니까? 뭐 나쁜 짓 했을 때 아내가 나쁜 짓하고 말 안 듣고 뭐 시부모 잘 안 모시고 뭐 그럴 때 이혼할 수 있다고 그러겠죠. 근데 기가 막힌 또 그 법학자의 해석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네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를 발견했을 때. 이거 제 말 아니에요? 제 말 아닙니다. 진짜 이게 써 있어요. 미슈나. 미슈나에 써 있습니다. 이슬람도 비슷해요. 이슬람도 꾸란에서 이자놀이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자놀이. 그래, 이자놀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야, 근데 어떤 게 이자놀이냐? 그리고 막 찾아보니까 예언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물건을 동일한 물건을 동일량을 동시에 교환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한다. 뭐 굳이 동일량을 묻으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물건으로 그렇게 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물건으로 6가지를 합니다. 금, 은, 동, 밀, 보리, 대추야자, 건포도. 이 6가지는 동일량을 동시에 교환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쁘게 생긴 거 똑같은 금이라도 뭐 좀 생각이 다르니까 뭐 교환하기로 했는데 나는 오늘 받고 네가 오늘 안 주면 내일 주면 뭐 이자가 발생한다 그런 거겠죠. 뭐 가격 차이나. 그래서 이제 각 법판마다 그걸 가지고 머리가 쥐어뜯게 합니다. 어떤 법판은 그래 이거 딱 보니까 음식물이네. 보관할 수 있는 음식물은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법판마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게 이슬람 법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슬람 법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꾸란에 한마디에 탁 띄어가지고 죽여라 그러면 죽여. 만약에 그 하라는 대로 죽였으면 구약 성경들하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다 죽여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하느님이 얼마나 싸움을 좋아하고 질투하고 막 짜증내는 하느님이니까. 그러니까 경전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인도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 과거에 꾸란 구절에서 하느님께서 뭐 하느님의 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손이냐 뭐냐? 하느님의 손이 있느냐? 그랬을 때 많은 학자들은 아니야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인간이 하느님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아니야 그냥 그대로야. 하느님이 뛰어내리셨다고 그랬지? 그런 거 어떻게 하냐? 설교하는 사람이 갑자기 푹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뛰어내리셨단 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종교에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느냐, 문자적인 해석, 은유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거를 할 때 그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법을 적용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이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란도 사실 근본주의자거든요. 꾸란에 보면은 꾸란 이전 시대에는 여성에게 상속권이 없었어요. 근데 꾸란에서는 여자들의 상속권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 근데 1대1로 주면 참 좋았을 텐데 2대1로 줘요.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반목이에요. 남자가 2목이고 여자는 1목이에요. 자, 이거를 그렇게만 해석하면 좋은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어떤 생기느냐. 이란 최초의 여성 판사인 신인 에바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혁명이 난 다음에 재판장에서 쫓겨납니다. 판사직에서. 이유는 뭐냐. 상속에서 여자는 남자의 반인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이성적 능력이 남자의 반이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남자를 판단하느냐. 책임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정상적인 교육도 받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꾸란에 있는 걸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는 있지만 종교 문제보다는 여기 이 지역을 두고 이 수많은 국가들이 부딪히고 있는 거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을 두고 그러한 것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 내가 여기를 어떻게 했으니 뭐 얻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이건 계속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아직까지 가망이 없는 거는 이 통일 국가를 한 번도 제대로 이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실험이 한 번은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